들으신 것처럼 오늘부터 4.3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총 5곳의 미니선거지만 내년 총선의 전투전인 만큼 여야는 총력전에 돌입했는데요. 네, 국회에서는 선거제 개편을 둘러싸고 충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우김 전 새누리당 의원과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일단 경남 창원 성산에 한국당과 정의당 지도부가 총출동했는데 일단 이 창원 성산에 힘을 쏟는 이유를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정의당의 경우는 아무래도 노회찬 의원의 그 지역구이기도 하고 억울한 죽음으로 내몰렸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노회찬 의원의 뜻을 기리겠다라는 의지가 매우 강한 거라고 보고요. 반면에 그 이제 한교안 전 총리의 경우 이제 대표가 되고 나서 두 군데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습니까? 근데 고성통영의 경우는 사실은 투표 당선이 됐고 그다음에 보궐선거 요인이 그 이군현 의원 전 의원의 부정비리와 관련돼 있어서 보궐선거 요인이 있기 때문에 사실 조금 나쁘끄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고성통영은 본인의 최측근을 무리하게 공천을 주면서 이제 당선 가능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는 거고 반면에 이제 창원에 올인하는 것 아니냐는 건데 사실은 저 모습도 별로 썩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교안 전 장관 시절 그다음에 이제 그 현직에 계셨지 않습니까? 노회찬 의원이. 네. 그리고 본인이 경기고 동기동창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아무리 이렇게 정치가 야박하다 하더라도 자신의 친구의 그 억울한 죽음으로 인해서 보궐선거가 요인이 발생했다면 저렇게까지 가서 매일같이 선거운동을 할 이유가 있냐 이런 여론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주당과 정의당의 단일화 여부가 창원 성산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말은 단일화인데 실체는 좌파 연합이다 이런 비판까지 했던데요. 요번 그 재보궐 선거를 좌파 연합으로 이제 주장을 하면서 우파의 결집을 좀 촉구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예. 그리고 요번에 창원 성산도 그렇고 통영 고성도 그렇고 이제 부울경의 대표적인 선거구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곳에 소위 보수 정당이 어떻게 교두보를 확보해 나가느냐가 출범되지 얼마 안 된 황교안 체제를 좀 더 그 강하게 부각시킬 수 있는 동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가 창원에 원룸을 아예 얻어서 예. 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창원 성사는 그동안에 뭐 권영길 의원도 그렇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노회찬 의원도 그렇고 걸출한 그런 어떤 그 진보 진영의 의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자유한국당이 좋은 성과를 얻은다면 황교안 체제가 상당히 이제 그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그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조금 전에 이제 노회찬 의원과 황교안 대표와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노회찬 의원이 억울하게 돌아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타깝게 사망을 했던 건 사실이고요. 친구 사이라는 이유로 황교안 대표가 거기서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하지 않을 이유는 없겠죠. 오히려 정치의 어떤 그런 그 성격으로 볼 때. 그래서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나름대로 그 선의에 요새 굉장히 날카롭지 않습니까? 우파 정당, 좌파 정당 하면서. 근데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로는 상당히 접전인데 창원 성산 같은 경우에 예. 그런데 이제 25일을 전후로 해갖고 민주당하고 정의당이 후보를 이제 단일화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귀추가 주목이 되는데 사실 후보 단일화돼서 또 할 말은 많지만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그 한교안 후보의 그런 선거 운동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행태만 말씀을 드린 거지만 발언이죠. 지금 한교안 후보가 그 386 운동권을 뭐 뿌리를 뽑아내야 된다, 뭐 썩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그래서 그 사실은 노회찬 의원도 운동을 하셨던 분이고 저희 이제 고성통영의 후보 역시도 이제 386 출신인데 네. 제가 얘기하는 말씀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를 하면 좌파 연합이다라고 지적을 하잖아요. 우스갯소리로 양파, 쪽파, 대파는 있지만 우리 정치권에 좌파, 우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적이냐 아니면은 진보 민주
민주 세력의 개혁적이냐 그렇게 가름말을 타줘야지 어느 네. 날 갑자기 좌파 정권을 들고 일어나가지고 지금 논란을 일으키는데 그런 색깔론, 종북론, 종북몰이 이런 게 최근에 그 이제 한교안 대표 체제가 들어서면서 부쩍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도 지난번 대정부 질문 교섭단체 연설에서 좌파 정권이라고 11번 얘기하고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색깔몰이를 가고 있는데 좀 이렇게 그 시대에 뒤떨어진 색깔론이 과연 적합하느냐라는 것 때문에 지금 창원에서의 선거운동 방식을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색깔론을 얘기하면 사실은 오늘 앵커님도 빨간 옷을 입고 나왔지만 자유한국당 색깔이 빨간색입니다. 예, 그래서 그 빨강 선글라스 끼면 세상이 다 빨갛게 보이냐라고 했던 그런 정치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네. 색깔론을 더 이상 선거에 이용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네, 좀 제 옷은 특정 정당과는 관계가 없다는 네, 점을 사실 말씀드립니다. 창원이 네. 그 대한민국 경제에 아주 중요한 그 중심지였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로 그 어려움에 직면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이 경남 지역이 문재인 대통령이라든지 집권당에 대한 지지도가 상당히 높았다가 가장 많이 지금 그 하락한 지역이 바로 이 부울경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예, 예. 재보궐 선거를 보면 민심 동향이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을 잘 그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잣대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요. 일단 통영 구성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해찬, 황교안 새 지도부 체제의 첫 선거인 만큼 이곳마저도 좀 치열한 선거전이 펼쳐질 것 같거든요. 여기는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고성 통영은 사실은 이제 한교안 대표의 최측근이라고 얘기하는 네. 분을 이제 공천을 줬는데 정점식 후보, 정점식 후보인데 예. 거기에 서필원하고 김동진 이제 3자 경선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KBS 2월 21일자 여론조사를 보면 서필원 후보가 19%였고 김동진 후보가 16.3%였고 정점식 후보가 7.6%였습니다. 근데 이게 그 며칠 안 지나서 그러니까 정점식 후보가 35.2%가 나오고 서필원 후보가 35%가 나오고 김동진 후보가 30%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3월 14일 날 결과가 발표되자마자 김동진 후보가 탈당을 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어서 지금 정점식 후보는 고성 출신이고요. 그다음에 예. 저희 양문석 후보는 통영 통영 출신입니다. 출신이죠. 그래서 예. 소지역주의가 발동이 되는 거고 자신의 당에 있던 분이 탈당해서 지금 이제 김동진 후보는 굉장히 이제 항의를 세게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를 하는 것이고요. 사실은 고성통영의 경우는 무투표 당선이 됐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후보조차도 못 냈던 지역인데 저희가 후보를 4명의 경선을 통해서 그러니까 원팀을 구성해서 선거를 치르고 있는 만큼 기대해보고 특히 양문석 후보는 그 굉장히 이제 활동을 열심히 하셨던 분이고 언론 분야의 전문가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당의 프리미엄을 통해서 이제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라는 통영 경제가 지금 조선소가 문제가 돼서 일자리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진보와 개혁의 가치를 갖고 있는 후보이긴 하나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선거운동을 본격적으로 돌입을 했기 때문에 기대를 합니다, 저희는. 네. 지금 각 당의 대표들이 창원 성산으로 갔을 때 이해찬 대표는 통영 고성에 조금 더 힘을 싣는 분위기인데 어떻게 결과 전망하십니까? 통영 고성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 논란이 있었던 거는 사실이고요. 지금 그 정점식 후보 같은 경우는 황교안 키드라고 불린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지역은 전형적인 그 보수 지지자들이 예. 상당히 많은 지역이고 지금 여론조사도 그렇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당의 경우는 뭐 그 아까 성동 조선소입니까? 조선소를 중심으로 해서 그 무너진 경제를 바로잡겠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을 하면서 선거 운동을 하겠지만 결국 이 지역에 있어서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반드시 이겨야 되는 또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두 지역이 아주 지금 그 상당히 그 불이 붙은 그런 예. 경쟁 구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마 통영 고성에 대해서는 조심스럽지만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조금 낙관하고 그다음에 이제 창원의 경우는 후보 단일화의 여부가 변수가 되고 네. 또 그 결과가 이제 황교안 체제 그리고 지금의 집권당에 대한 경남의 어떤 심판 내지는 경남 그 선거구의 유권자들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그래서 내년 총선의 하나의 그 출발점이 되는 네.
그렇게 우리가 이제 그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좀 짧게만 질문을 드리면 그러면 뭐 창원 성산의 경우에는 후보 단일화가 변수라고 한다면 통영 고성 같은 경우에는 뭐 변수가 뭐 어떤 게 될까요? 좀 짧게만. 글쎄 뭐 네. 후보자들끼리 지금 그 후보 토론도 하고 그랬는데 실제로 그 지역에 있어서 그동안에 이렇게 경제가 어려우면은 그 야당을 원망하겠습니까? 집권당을 원망하겠습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지지층이라는 그런 어떤 이제 그 수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창원 성산 쪽에 대해서 더 이제 관심들이 높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거기는 변수가 있고 이쪽은 조심스럽습니다. 사실 관망하기는. 네. 그리고 양문석이라는 후보가 상당히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인지도를 올렸지만 예. 이 황교안 키드라는 이 특징이 과연 통영 고성에서 어떻게 그리고 이제 통영의 주민들하고 고성의 주민들의 숫자가 다르지 않습니까? 예, 통영이 좀더 많죠. 제가 세 알기로는 배가 통영이 많습니다. 많은데 세 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부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어제 국회로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의당 윤소아 원내대표가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는데 좀 사건이 있었거든요. 먼저 화면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난 사실 연설문 못 읽어봤는데요. 우리 의원님들이 도대체 그 연설문을 우리가 들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의 뭐 사실 항의의 표시로 퇴장했습니다. 네. 원래 이제 자유한국당이 보이콧 전문 정당입니다. 그게 무슨 그래서 말씀이세요? 이제 20대 국회에서 16번의 국회 일정을 보이콧한 당이라 예. 비교섭 단체이긴 하지만 대표 연설까지 보이콧할 줄은 생각 못했죠. 당황스러웠던 건 사실입니다. 네. 나경원 원내대표와 또 윤소아 원내대표의 발언을 좀 들어보셨는데 일단 어제 좀 이야기를 해보면 국회에서 정의당 윤소아 원내대표가 국회 연설을 통해서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판을 하자 한국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뭐 조금 전에 그 인터뷰를 좀 들으셨습니다만 이게 상당히 좀 신경전을까지 좀 번진 모양새인데 일단 좀 두 분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네. 제가 먼저 얘기할까요? 예. 그러니까 이 지금 정당 내에서는 내년 총선도 그렇고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여러 쟁점이 있으면서 이 정계 구도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예민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런 예민한 어떤 행동 자체도 제가 보면은 좀 전술적 계산이 좀 깔려 있다고 보여지긴 하는데요. 요새 국회 내에서 때 아닌 그 좁쌀 논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사실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연설을 할 때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를 하면서 퇴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의장께서 말이 안 돼도 끝까지 듣는 것이 민주주의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나와가지고 내가 그 연설문 보지는 않았는데 보셔야 맞는 거고요. 그 항의의 표시로 나왔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그 당시에 속 좁은 민주당 의원들하고 아무 차이가 없다라는 걸 네. 스스로 보여주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차라리 나와서 끝까지 듣고 나와서 말이 되든 안 되든 또는 동의를 하든 안 하든 끝까지 듣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이라서 나는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로서 끝까지 경청하고 나왔습니다. 그랬으면 아마 지지도가 더 올라갔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화면 왼편에 나경원 원내대표의 10일 당시의 모습이 보입니다. 제가 예. 좀 당시에 했던 워딩을 자세하게 소개를 드리면 야당 원내대표의 말도 듣지 않겠다는 민주당 의원 여러분의 오만과 독선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다. 그러니까 야당 원내대표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렇죠. 정확히 며칠 뒤에 이렇게 하는 행동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부메랑이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 그때 공전의 공전을 거듭하면서 앞서 얘기했던 예. 문희상 의장의 그런 지적도 듣고 결국은 끝까지 연설을 다 한 거거든요. 그리고 다 국민들이 알다시피 의시하고 나온 거지 않습니까? 회심 미소를 지우고. 근데 그게 3월 12일이고 이제 불과 며칠, 일주일도 채 안 된 상황에서 그 정의당 원내대표의 연설을 못 듣고 3분 만에 퇴장한 거예요. 그것도. 보통 이제 본회의장에 이제 연설을 하면 듣기 싫은 말이면 이제 샤우팅을 하지 않습니까? 예. 여든 야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좀 공방이 오고 가는 건데
저는 세상에 원내대표가 진두지휘하에 이렇게 나오면 윤리위원회 제속감이죠. 그렇게 기준으로 따지면 홍영표 의원을 연설 방해죄로 윤리위원회 제소를 했지 예. 않습니까? 예, 예. 저거는 방해도 아니고 아예 퇴장을 해버렸습니다. 선동을 통해서 방해를 한 거죠. 연설 자체를 안 들은 건데 이거는 좁쌀이 아니라 무슨 뭐 벼룩의 간만도 못한 이런 그 좁은 정치라고 저는 보고요. 나경원 의원이 최근에 원내대표가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그런 것 같은데 오늘 정체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저희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3%가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무당층에서의 지지도가 이제 3% 오르고 대통령 지지도도 3% 올라갔는데, 소폭 올랐죠. 예. 그러면은 많이 올라간 거라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3% 올라가는 건 대단히 많이 올라간 거예요. 예. 급 반등입니다. 네. 그러니까 야당이 3% 올랐을 때 급반등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사당의 이런 그 체제에서 여소야대 국면에서 여러 사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3% 올라갔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 원내대표의 지금 이런 오늘의 태도, 어제의 태도, 그리고 읽어보지도 않았다는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설사 안 읽어봐도 봐야죠. 이거는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군소 정당에 대해서 오만하고 앞서 얘기했던 뭐 좌파 연합이다라는 그런 발언의 연장선, 그러니까 색깔론과 이런 그 편가르기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도 역사에 남을 행동이다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어제 윤석 원내대표의 발언은 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시나요? 이게 제가 혹시라도 좀 처음 들으시는 뭐 시청자를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공정한 선거 제도가 만들어지면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돼서 반대한다고 말한 게 사실이냐, 이렇게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물어봤거든요.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게 맞고, 그다음에 그 3월 18일 날 발언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고 이 그 공정한 선거 제도를 만들자라고 2018년 12월 15일 날 여야 5당 대표가 사인을 한 게 네. 있습니다. 그것을 들고 나온 걸 보고 더 이제 발끈한 것 같은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본인이 한 것이 잉크도 안 말랐고, 그다음에 그 정치개혁 특위위원을 추천해야 되는데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제대로, 그러니까 3개월인가 제대로 추천을 안 해서 공전을 거듭해서 기간을 연장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좀 아픈 지적을 하니까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발끈하고 의원들을 다 몰고 나갔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윤소아 원내대표의 발언은 사실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에 대해서 아니면 아니고 이면이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듣기조차 싫은 거죠. 이거는 귀와 눈을 막았다라고 봅니다. 네. 정 의원님은 이 발언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그 상대당 원내대표의 연설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를 같이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거대 여당, 야당이 도끼개끼니 됐다라는 부분하고 더불어서 예. 지금 그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황교안 체제의 컨벤션 효과도 있고, 또 나경원 원내대표의 경우도 취임 100일 동안 어찌됐든 보수 지지층으로부터 굉장히 좋은 점수를 얻었거든요. 근데 결국 수권 정당 그리고 대한 정당으로 더 부상하려면 좀 이렇게 그릇이 큰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체격이 작은 사람일수록 작은 거인의 모습을 이미지 정치도 잘하면서 보여줘야 되는데,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표현이 예를 든다면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저는 물론 보수적 가치를 지향하는 사람이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자가 악은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왜 이러한 제도에 대해서 반대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논리적인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이러한 그 시스템으로 하게 되면 정의당이 들어오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그 주장 자체가 네. 과연 그 얼마만큼 설득력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 안에 있는 보수 지지층에게는 상당히 그 받아들일 수 있는 주장일지 모르지만, 결국 정치에서 좀 더 많은 다수당이 되기 위해서는 중간에 그 부동층들까지도 껴안을 수 있는, 그래서 뭔가 지금 집권당하고는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이 정의당을 겨냥해가지고 이 발언한 부분은 예. 지금이라도 전술 전략을 좀 바꿔가지고 자유한국당이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50%고 국민들이 잘 이해도 못하는 제도 아닙니까? 그래서 얼마든지 반대의 논거를 만든다면 있을 수 있는데, 정의당이 들어오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논리는
조금 그 상당히 저항을 받을 수 있는 논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네. 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